남편은 5년간 감쪽같이 저 모르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에게 엄마는 그냥 모르는 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더 잘해주라고 말씀하셨죠. 한 달 후 저는 엄마의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계획의 시작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백화점 안에 위치한 고급 남성복 매장 앞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숨막히는 도심의 열기를 잠시 잊게 해주는 시원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남편 태영의 새 와이셔츠를 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최근 들어 태영은 회사 일이 힘들다,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려면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한다는 푸념을 자주 했었습니다. 요즘 이유를 알 수 없게 서먹해진 관계가 서운하긴 했지만 지수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아내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와 태영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5년 전 두 사람은 양가 가족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습니다. 태영은 신사적이고 말솜씨가 좋아 늘 지수를 즐겁게 해주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줄어들고 다정한 안부 인사도 사라졌습니다. 늘 일 때문에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뭘 잘못한 건가, 원래 결혼 생활이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무뎌지는 걸까 수없이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다시 관계를 예전으로 돌려보려 태영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집에서도 예쁘게 꾸미고 있어 봤지만 돌아오는 건 그의 무관심, 때로는 짜증 섞인 반응뿐이었습니다. 지수도 점점 지쳐갔고 그들의 집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남성복 매장을 둘러보며 태영의 체형에 어울릴 만한 와이셔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실루엣이 건너편 유아용품 매장 앞에서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자신이 직접 다려준 초록색 폴로 셔츠를 입은 훤칠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영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배가 제법 불러온 젊은 여자가 다정하게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태영은 분홍색 인부복 원피스를 그 여자에게 대보며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수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광경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수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백화점의 웅성거리는 소음도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오직 지수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급히 커다란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태영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무언가 속삭이자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아내인 지수는 마치 도둑처럼 이곳에 숨어 있는데 말입니다. 두 사람은 계산대로 향했고 지수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태영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네는 순간 지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수 명의의 주거래 통장에 연결된 가족 카드였습니다. 태영은 늘 큰 사업을 하려면 월급은 인맥 관리에 써야 하니 집안 생활비는 지수 명의의 돈으로 해결하자고 말했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수의 돈은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태영이 밖에서 꾸린 또 다른 가정을 위해서도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고통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큰 충격에 눈물샘마저 말라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두 사람이 예쁜 아기용품, 쇼핑백을 들고 다정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지수는 차가운 기둥에 기댄 채 스르륵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잔인하게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백화점을 빠져나와 친정집까지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태영이 내연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모습만이 느린 영상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에게 주려던 셔츠가 담긴 쇼핑백은 이제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수는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그제야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뜨겁고 쓰라리게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의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가 놀라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수의 엉망인 모습을 보시고는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조용히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엄마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든든했고 지수에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지수는 흐느끼며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울음 때문에 목이 메어 말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지수는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며 태영을 욕하고 당장 가서 한바탕 뒤집어 놓으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마치 무언가 예상하고 계셨던 것처럼 엄마는 지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했습니다. 그만 울어라, 지수야. 지금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당장 집에 가서 그 인간이랑 소리 지르고 싸운 다음엔 어쩔 건데? 증거는 있어? 이혼이라도 하게. 지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관계가 차갑게 식고 고통스러웠지만 태영과 헤어지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너무 혼란스러워요.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엄마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일이 이 지경까지 됐다는 건 단순히 바람피운 문제가 아니야. 내 카드로 상간녀 물건을 사줬다는 거, 그것도 곧 태어날 아기용품을 말이야. 그건 널 더 이상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뜻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계획해왔다는 증거야. 엄마의 다음 말은 지수의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섣불리 난리를 치면 제 발로 함정에 뛰어드는 꼴이야. 그놈은 잡아뗄 거고 최악의 경우엔 모든 걸 인정하고 당장 이혼하자고 널 압박할 거야. 그때 내 손에 뭐가 남지? 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모든 걸 터뜨려봤자 지수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수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보이지 않는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거야. 집에 가서는 여전히 착하고 상냥한 아내로 행동해. 내가 의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수록 그놈은 더 방심하게 될 거야. 그 시간 동안 너랑 엄마가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는 거다. 단순히 바람피운 증거뿐만 아니라 재산, 돈 문제까지 전부. 지난 2년간 그놈이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속속들이 파헤쳐야 해.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을 때 그놈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리는 거야. 우리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지. 엄마의 계획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심장이 조각났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매일 배신자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 정의를 되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이것은 지수 자신뿐만 아니라 지수의 부모님, 그리고 이 결혼을 위해 가족이 쏟아부은 모든 것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보며 한결 단단해진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 엄마 말대로 할게요. 저 할 수 있어요. 엄마는 만족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엄마는 지수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강해져야 해. 엄마가 있잖아. 이제부터 이 싸움은 둘이서 하는 거야. 그날 밤 지수는 한때 보금자리라 불렀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영은 지수보다 먼저 와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를 보더니 힐끗 쳐다보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엄마 집에 잠깐 들렀어요. 당신 새 셔츠 샀는데. 지수는 온 힘을 다해 쥐어짠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태영은 쇼핑백을 받아들고는 열어볼 생각도 없이 그래. 한마디 하고는 다시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무관심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눈빛의 미세한 변화도, 지수의 미소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지수의 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지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한 식탁에서, 심지어 한 침대에서 배신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태영의 출근복을 다렸으며 그가 출근할 때 현관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저녁에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문을 열어주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늘 미소를 띠고 있었고 완벽한 현모양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지수가 완벽하게 연기할수록 태영은 더욱 방심했습니다. 그는 지수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일 때문이라며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으며 집에서도 화장실에 숨어 몰래 통화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서둘러 지우고 휴대폰을 몸에서 떨어뜨려 놓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은 지수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조언에 따라 지수는 자신만의 치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과거 지수는 태영을 전적으로 신뢰했었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만을 주었고 나머지는 저축과 투자에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월급이나 성과급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지수는 지난 5년간의 공동계좌와 자신의 개인 계좌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서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몇 시간이고 숫자를 대조하던 그녀는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약 1년여 전 태영은 회사에서 승진을 하여 월급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친구와 통화하며 자랑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매달 지수에게 주던 생활비는 전혀 오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 성과급이 삭감되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몇 번이나 줄어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지수는 모든 숫자와 이상한 날짜들을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계산을 하면 할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난 2년간 사라진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어지간한 오피스텔 한 채 값은 좋게 되었습니다. 태영이 자신을 속여 빼돌린 금액의 규모에 지수는 치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수는 그의 휴대폰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태영은 휴대폰을 거의 손에서 놓지 않았고 잠들기 전에도 머리맡에 두는 등 매우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항상 방심한 순간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영이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책상 위에 휴대폰을 잠시 두고 간 것입니다. 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방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바꾸지 않았더군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태영이 샤워를 끝내기 전에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메시지나 카카오톡은 어차피 다 지웠을 것이기에 지수는 바로 연락처로 들어갔습니다. 연락처를 쭉 훑어봤지만 의심스러운 여자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저장된 이름 하나가 지수의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박전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거래처 사람 이름을 아파트 이름과 함께 저장했을까? 아르테미스는 강남에 새로 생긴 최고급 아파트 단지 이름이었습니다. 지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얼른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번호를 찍어두었습니다. 이어서 통화 기록도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아르테미스 박전무라는 이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10번 넘게 통화한 날도 있었고 통화 시간이 1시간을 넘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통화는 주로 점심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멎었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서둘러 연락처 앱을 닫고 최근 사용 목록에서도 흔적을 지운 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몇 초 후 태영 씨가 나왔습니다. 지수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책을 읽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새로 발견한 사실들을 엄마에게 전화로 알렸습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번호로 섣불리 전화하지 마라. 일단 그냥 둬. 그리고 아르테미스 말인데 내일 한번 그 아파트에 가보렴.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한다. 절대 들키면 안 돼. 네, 알겠어요, 엄마. 돈 문제도 계속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당연하지. 거래 내역서 전부 출력해서 이상한 부분을 표시해둬. 모든 건 서류로 남겨야 나중에 법정에서 효력이 있어. 태영 씨가 집안 살림은 모두 내 돈으로 하자고 했을 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지수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엄마는 따뜻하게 위로하면서도 단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악랄했던 거지.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만 봐. 엄마가 있잖아.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긴다. 엄마와의 통화를 끊고 나니 지수는 다시 힘이 났습니다.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태영의 배신을 둘러싼 비밀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태영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잔인하게 배신한 남자 곁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가장 치명적인 복수를 준비하는 강철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어제 엄마에게 들은 조언대로 태영에게 하루 종일 친정에 가 있다가 저녁에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태영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의 무관심은 지수의 복수 계획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태영이 출근한 후 지수는 친정으로 곧장 향하지 않고 차를 몰아 강남의 아르테미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새로 지어진 호화롭고 폐쇄적인 고급 단지로 보안이 아주 철저하여 입주민 카드가 없는 외부인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수는 아파트 정문이 한눈에 보이는 맞은편 카페에 차를 세웠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태영이 정말 여기에 올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지 수백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손으로 쥐고 있는 커피잔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경은 오직 아파트 입구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정오인 12시가 다 되었을 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천천히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태영의 차였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분명 지수에게 경기도 수원에 있는 중요한 고객을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차는 보안 게이트 앞에 멈췄고 카드를 찍은 뒤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지수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그는 이곳에 집이 있거나 그의 상간녀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카페에 앉아 두 손을 굳게 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입주민이 아니었기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더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밖에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정보를 더 얻을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수는 산책하는 주민인 척하며 단지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파트 B동 근처를 지날 때 배달을 기다리는 배달 기사 몇 명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젊은 배달 기사에게 다가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사님, 잠깐 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B동에 사는 가족한테 뭘 좀 보내려는데 깜빡하고 호수를 잊어버려서요. 혹시 이 전화번호 주인이 몇 호에 사는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수는 휴대폰에 찍어둔 아르테미스 박 전무의 번호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배달 기사는 지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돈을 보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저희 언니가 갓 출산해서 정신이 없어서요. 그냥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지수의 말에 기사는 조금 더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휴대폰을 꺼내 배달 앱의 내부 시스템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네, 맞네요, 고객님. 이 번호는 B동 1708호 주인분 번호네요. B동 1708호. 드디어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지수는 배달 기사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돈을 쥐어주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내내 지수는 분노와 함께
약간의 희열마저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경쟁자의 거처를 알아낸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비동 1708호. 여기서 내 피땀 어린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거구나. 지수는 바로 차를 몰지 않았습니다. 차에 앉아 높이 솟은 비동 건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있는 아늑한 아파트에서 태영과 그 여우 같은 상간녀가 행복하게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곧 태어날 작은 생명을 위해 함께 준비하고 있겠지요. 반면 진짜 아내인 그녀는 혼자 여기에 앉아 배신감과 고통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저 비동 1708호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고 모든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침착해야 해.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 지수는 핸들을 꽉 잡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말이야. 그녀는 늦은 오후까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5시가 넘어 태영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아마 집으로 돌아가 모범적인 남편이라는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지수는 잠시 기다렸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소개해준 사설 탐정 사무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태영과 상간녀가 함께 아파트에 드나드는 사진과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수는 반드시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이겨야 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한 후 지수는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었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위험하고 발각되기 쉬운 미행을 직접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그들에게 비동 1708호 주소와 자신이 아는 태영의 생활 패턴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수는 자신의 연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상냥했고 태영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부부관계를 회복할 겸 영화를 보러 가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태영은 거절했습니다. 주말에 지방의 중요한 거래처를 만나러 가야 해서 올 수 없다고 했죠. 지수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요. 건강 잘 챙기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그의 중요한 거래처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복수의 단계를 밟아나가는 자신을 보며 텅 비었던 가슴에 차가운 결의가 들어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탐정 사무소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통해 태영과 상간녀의 행복한 모습을 본 지수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영의 거짓된 가면을 반드시 자기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사를 깊이 파고들수록 태영의 배신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선 거대한 빙산과도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 아래 잠긴 부분이 훨씬 더 크고 무서웠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태영이 직장 동료들에게 이혼한 지 2년 된 골드 싱글이라고 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집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부부 둘의 힘으로 마련한 것이었지만 초기 대출금의 상당 부분은 지수의 부모님께서 지원해 갚아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딸이 안정적인 거처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돈을 보태주시며 이것이 딸에게 주는 마지막 혼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영은 그때 장모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참으로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서재를 정리한다는 핑계로 각종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영에게는 오래된 보험 계약서를 찾아봐야 한다고 둘러댔고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찾아봐 하고 허락했습니다. 집문서와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는 서류함을 열 때 지수의 심장은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매매 계약서, 은행 대출 서류 등 모든 것이 갈색 가죽 가방 안에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등기부등본과 집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둘이서 이 서류를 손에 들고 기뻐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 그것은 그들의 보금자리이자 미래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모든 글자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소유주를 기재하는 란에서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이름과 태영의 이름 옆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이름이 두 개 더 선명하게 적혀 있고 관공서에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네 개의 이름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시부모님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이 이 집에 대해 무슨 권리가 있단 말입니까? 지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이런 내용의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었는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전혀 없었습니다. 태영 씨나 시부모님 누구에게도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추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이름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역겨운 기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태영 혼자만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 전체가 치밀하게 계획한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지수를 바보로 취급했고 그녀의 집에서조차 이방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들은 지수 부모님의 피땀이 섞인 부부의 공동 재산을 조용히 그들 가족 전체의 공동 재산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네 개의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곧바로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몇 분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도 놀라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걔들이 이런 짓을 벌였는데 너는 전혀 몰랐단 말이야. 몰랐어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지수는 울음을 참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며 마음을 가다듬으시더니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진정하고 엄마 말 들어. 분명히 그놈이 널 속여서 다른 서류에 끼워 서명을 받아냈을 거야. 아마 다른 서류 뭉치에 이걸 끼워 놓고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했을 거야. 정말 악랄한 인간들이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돈가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일단 그 집문서는 잘 숨겨두고 내가 알아챘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나머지는 엄마한테 맡겨. 엄마 지인 중에 등기소에서 일했던 분이 계셔. 그분께 부탁해서 이 집의 원본 서류를 전부 확인해 볼 거야. 걔들이 내 서명을 위조했는지 아니면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해. 엄마의 말씀은 지수에게 안정제와도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 배신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이제는 지수의 가족, 그녀의 부모님께서 준 사랑과 노고까지 건드렸습니다. 지수는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두지 않을 거라고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태영은 태연한 얼굴로 지수에게 집 보험 계약서는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찾았어요. 아주 잘 보관해뒀죠.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없었습니다. 거짓과 계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영과 그의 가족은 지수를 올가매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함께 거대한 그물을 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이 먹잇감은 결코 쉽게 굴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악랄한 음모를 밝혀내고 정의를 되찾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집문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충격이 지수를 강타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인스타그램에서 태영 씨가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인스타그램에 주소를 보내주었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계정을 떨리는 손으로 클릭한 지수는 눈앞에 펼쳐지는 사진들을 보고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르테미스 아파트 발코니에서 야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태영의 차 안에서 배를 감싸 안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상간녀가 태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두 사람은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우리 아가 아빠 닮아서 건강하게만 태어나줘. 엄마 많이 사랑해주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지수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며 계속 미루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아이를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께서 예물로 주신 용복 문양이 새겨진 순금 팔찌와 똑같은 팔찌를 하고 있는 상간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용복 팔찌는 엄마가 물려주신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엄마는 결혼식 날 지수에게 그 팔찌를 채워주시며 소중히 간직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지수를 향한 가족의 축복이 담긴 정신적인 의미가 큰 물건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지수는 서둘러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부부가 중요한 서류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었습니다. 금고 열쇠는 2개였고 지수와 태영이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고 비밀번호를 돌렸습니다. 묵직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붉은 벨벳 상자에 담겨 있던 용봉 팔찌가 사라졌습니다. 집문서 원본이 담겨 있던 서류철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수 명의로 된 통장 몇 개와 약간의 현금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영이 지수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훔쳐갔습니다. 집문서까지도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신뢰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혔을 때의 깊은 상처였습니다. 지수는 그가 변심했을지라도 그들 사이에 최소한의 정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지수를 너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지수는 울음에 잠긴 목소리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다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거친 숨소리에서 들끓는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됐네. 그 쓰레기 같은 것들. 드디어 막장까지 가는구나. 그러더니 엄마는 갑자기 차분해지셨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해졌습니다. 지수야, 그만 울어. 지금 눈물은 아무 소용없어. 엄마 말 잘 들어. 걔들이 집문서랑 팔찌를 가져갔다는 건
제 목에 스스로 올가미를 걸었다는 뜻이야. 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절대 내가 눈치챘다는 걸 들키면 안 돼. 걔들이 의기양양해 하도록 그냥 둬.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 방법이 있으니까. 엄마의 침착함은 지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연약함은 강철 같은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것들, 지수는 반드시 몇 배로 되찾아올 것입니다. 이 결혼에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원하는 유일한 것은 정의였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정의. 지수는 텅 빈 금고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태영, 어디 마음껏 즐겨봐. 당신의 즐거운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물과 집문서를 도둑맞은 충격 이후 지수는 엄마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모든 사실을 안다는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텅 빈 금고를 볼 때마다 그녀의 안의 증오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행동에 나서셨습니다. 엄마의 옛 친구분 중 그 남편이 시청 지적과에서 일하셨습니다. 비록 은퇴하셨지만 인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분을 찾아가 교묘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의 집 등기부등본에 불분명한 점이 있어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후 엄마의 친구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가 전해준 정보는 지수와 엄마의 최악의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확인해 봤어. 내 딸 집 등기부등본에 시부모님 이름이 추가된 게 맞아. 서류는 거의 1년 전에 접수됐더라. 엄마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서류에 제 딸 부부 두 사람의 서명이 다 있었나요?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요. 규정상 부부 공동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두 사람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서 서명해야 해요. 보관된 서류에는 따님과 남편분의 서명이 다 되어 있는 공증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 듣고 엄마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셨습니다. 친구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으신 엄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가 친정에 들르자 엄마는 그녀를 방으로 데리고 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엄마 짐작대로 그놈이 널 속여서 서류에 서명하게 한 거야.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거의 1년 전 그 무렵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생각났어요. 그때쯤 태영 씨가 엄청 두꺼운 서류 뭉치를 주면서 서명하라고 했어요. 자기 회사 직원들을 위한 우대 대출 서류라고 내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거라고 했어요. 절차가 복잡해서 서명할 곳이 많다면서 제가 서명해야 할 곳을 미리 다 표시해 뒀더라고요. 그때는 아무 의심도 못하고 출근 준비로 바빠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어요. 엄마는 책상을 탁 치셨습니다. 세상에, 바로 그거였구나. 그놈이 대출. 서류 뭉치에 시부모 이름을 추가하는 동의서를 끼워 넣어서 널 속인 거야. 이 악마 같은 놈. 그놈이랑 그 집구석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해왔던 거야. 진실이 밝혀지자 지수는 분노와 함께 너무나 어리석고 사람을 쉽게 믿었던 자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손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넘기는 서류에 서명하고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는 너무나 악랄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지수의 신뢰를 이용해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 서명은 진짜 제 것이잖아요.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지수는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수를 보셨습니다. 서명은 진짜지만 서명의 목적이 기만당한 거야. 이건 명백한 사기 및 재산 편취 행위야. 걱정 마. 지금 당장 터뜨리지는 않을 거야. 녀석들이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게 그냥 둬. 그동안 우리는 내가 어떻게 속아서 서명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더 모을 거야.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 기억나니? 아니면 그 우대 대출에 관해 그놈이 너한테 보낸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거라도?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집에 우리 둘뿐이었고 중요한 얘기는 메시지보다는 거의 말로 했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괜찮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간접적인 증거를 찾으면 돼. 그건 엄마한테 맡겨.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주 침착하게 더 연약하고 어리숙한 척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들은 더 방심하고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낼 테니까. 엄마 집을 나서는 지수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명확해졌습니다. 시댁의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적이 누구이며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집을 차지하려는 시댁의 음모가 지수와 엄마에게 발각된 사실을 태영의 가족은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여전히 태평했습니다. 지수가 계속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자 태영은 새로운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수의 개인 예금을 노린 훨씬 더 큰 덫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태영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 냉담하고 무관심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고 자상하게 굴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고 가끔 꽃을 사오기도 했으며 심지어 집안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는 연애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함께 그렸던 미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만약 지수가 그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면 아마 마음이 흔들리고 그가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제 태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녀의 경계심만 더 키웠습니다. 이 달콤함 뒤에는 분명 더 쓴 음모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지수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태영은 지수에게 캐모마일 차를 타주며 옆에 앉아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랑 상의할 게 있는데. 무슨 일인데요? 지수는 궁금한 척했습니다. 그는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제주도에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내부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이건 임원급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라 외부 사람은 절대 몰라. 수익률이 연 30%는 보장된대. 절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야. 지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내부 투자라는 수법이구나.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흥미로운 척했습니다. 정말요? 수익률이 그렇게 높아요?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걱정 마. 이 프로젝트는 최고 위층에서 이미 승인했고 법률 서류도 완벽해. 내가 다 확인했어. 이건 무조건 성공해. 내 저축은 전부 여기에 쏟아부을 생각인데 아직 조금 부족해서 말이야. 그는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눈으로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는 연극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요? 계산해 봤는데 한 1억 원 정도만 더 있으면 우리 투자 지분이 아주 좋아져.
최고 수익률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당신한테 그 정도 되는 예금 통장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 예전에 장모님께서 주신 돈 말이야. 태영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억 원. 그 돈은 지수의 부모님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며 지수에게 따로 챙겨주신 돈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돈의 존재를 태영이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말이 없자 태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당신 돈인 거 알아. 하지만 생각해봐. 우린 부부잖아.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이지. 같이 투자해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같이 누리는 거야. 그때 되면 당신이 사고 싶은 거 모두 사줄게. 우리 여행도 가자. 그동안 내가 일에만 너무 집중해서 당신한테 소홀했던 거 다 보상해 줄게. 그의 말은 정말 달콤하고 그럴듯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며 관계 회복을 바라는 아내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몇 달 전의 지수였다면 아마 망설임 없이 모든 돈을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바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연극을 어떻게 이어갈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돈이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태영 씨는 즉시 이해한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물론이지. 신중하게 생각해봐.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투자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해야 하거든. 지금 회사 동료들도 서로 하겠다고 난리야. 그 후 며칠 동안 태영은 계속해서 지수를 재촉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관련 내부 자료들과 높은 수익률이 적힌 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동료 한 명에게 부탁해 투자 전문가인 척 전화를 걸게 해서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재차 확인시켜 주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점 하나 없이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완전히 설득당한 척 연기했습니다. 태영에게 투자에 동의하며 주말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영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수를 끌어안으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온갖 약속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번지는 숨길 수 없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보며 지수는 무한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덫은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노리는 먹잇감 또한 그를 덫에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금요일 은행에 가서 계약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태영은 아주 일찍 일어나 감출 수 없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다리고 휘파람을 불며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5년간 한 번도 한 적 없는 아침 식사 준비를 돕겠다며 주방에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가 1억 원을 손에 넣을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수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플한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한 뒤 예금 통장과 신분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영의 계획을 미리 엄마에게 알려두었습니다. 엄마는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냥 따라가거라.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오전 9시 정각 지수와 태영은 함께 차에 탔습니다. 그는 연애 시절처럼 다정하게 지수의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내내 그는 투자 수익금을 받으면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더 넓은 차로 바꾸자. 그리고 연말에는 유럽 여행 한번 가자. 당신 어느 나라가 제일 가고 싶어? 지수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가 곧 경험하게 될 유일한 여행은
그가 만든 거짓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여행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우리는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주 전문가처럼 행동하며 창구 직원에게 큰 금액을 인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수가 서류에 서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엄마 번호였습니다. 지수는 태영을 힐끗 쳐다보며 미안한 표정을 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화기 저편에서 엄마의 다급하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왔어. 당장 병원으로 와. 의사 선생님이 아주 위독하시대. 지수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의 너무나 실감나는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네, 엄마, 뭐라고요?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중앙병원. 빨리 와, 지수야. 엄마 너무 무서워. 지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태영이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시대요. 저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지수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영의 반응을 기다릴 틈도 없이 테이블 위에 가방과 서류를 움켜쥐고 은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태영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지수를 따라왔습니다. 지수야, 같이 가. 내가 데려다 줄게. 그렇지만 지수는 벌써 택시를 타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 앞에 미완성된 투자 계약서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태영을 남겨둔 채였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서야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출발했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몇 초 후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다. 바로 병원 응급실로 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병원에 도착하니 정말로 엄마가 응급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수를 보자마자 엄마는 그녀를 구석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어떻게 됐니? 태영이 의심 안 하던? 네, 전혀요. 엄마 연기가 너무 실감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야 그놈이 믿지. 이제 엄마 말 잘 들어. 너는 지금 바로 종합검진센터로 가서 두통이랑 어지럼증이 심하다고 말하고 의사한테 혈압 재고 간단한 검사 좀 받게 해달라고 해. 그리고 오후까지 병원에 있어. 내가 태영이한테 전화해서 아버지는 위기를 넘겼는데 내가 너무 놀라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할게. 그러면 그놈도 더 이상 의심 못할 거야. 그럼 돈은요, 엄마? 통장은 엄마한테 줘.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돈을 다 찾아서 다른 안전한 계좌로 옮겨 놓을게. 이건 미룰 수 없는 일이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급히 자리를 뜨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자신의 일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온갖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독한 연극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태영의 1억 원 사기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돈을 얻기는커녕 지수에게 더 큰 의심만 심어주었고 그의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만 더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 소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태영은 크게 실망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하고 자상한 연기를 하지 않고
예전처럼 차갑고 냉담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1억 원에 대해 물으며 투자 기회가 곧 끝난다고 지수가 그들 부부의 큰 행운을 걷어찼다고 비난했습니다. 지수는 그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돈 문제까지 생각할 경황이 없고 아버지 간병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게다가 병원비와 약값도 만만치 않아 그 돈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태영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그 돈 전부가 이미 엄마 명의의 다른 계좌로 안전하게 옮겨졌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태영은 인내심을 완전히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흘 동안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먼 곳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지수는 그가 아르테미스 아파트에서 상간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용한 탐정이 전해주는 사진들을 보니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저희들끼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몰래 엿들은 내용은 아들만 태어나면 당장 이혼하라고 시부모님들이 말했답니다. 이것은 태영 혼자만의 외도가 아니라 시댁 전체가 지수를 속이는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보며 좋아하는 사진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디데이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적통 손주를 손에 쥐었으니 승리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태영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그는 저녁도 먹지 않고 거실에 앉아 담배만 연거푸 피워댔습니다. 집안 공기는 폭풍 전처럼 무거웠습니다. 지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끈 후 태영 씨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의 단어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미건조하게 뱉어졌습니다. 지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니까요. 방금 뭐라고 했어? 잘 안 들리는데. 지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태연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혼하자고. 못 알아들어? 당신이랑 나 감정 끝난 지 오래잖아. 나한테는 다른 여자도 있고 그 여자랑 낳은 아들도 있어. 서로 이제 그만 놔주자고. 그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내 지수 쪽으로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랑 재산분할 합의서야. 내 서명은 다 해놨어. 읽어보고 당신도 서명해. 지수는 전혀 떨지 않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더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그 대가로 지수는 즉시 이 집에서 나가고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집에 대해서는 이 집은 본인과 부모님의 공동 재산이므로 아내는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지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3천만 원. 당신 아내로 산 5년, 내가 이 집을 위해 쏟은 노력, 내 부모님의 피땀. 그 모든 게 고작 3천만 원짜리라고 생각해? 태영은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 3천만 원도 정이 있어서 주는 거야. 이 집 등기부등본에 우리 부모님 이름 있는 거 모르지? 당신은 아무 권리 없어. 서명 안 해도 소용없어. 소송 가봤자 당신은 이것보다 더 못 받아. 괜히 망신만 당할 뿐이지. 그는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지수가 그의 가족이 꾸민 더러운 음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수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화를 내며 난리를 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서명할게. 태영은 멍해졌습니다. 지수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진짜야? 그래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탁? 뭔데? 그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애절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아들 있다며? 그 아들 100일이 얼마나 남았어? 100일 잔치에 저도 참석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들 낳아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당신 닮은 아기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끝나기 전에 당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요. 지수의 요구에 태영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가 지수의 의도를 알 리 없었죠. 하지만 지수가 이혼에 순순히 동의하자 그는 이것이 실패한 여자의 별것 아닌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수는 착한 여자였으니까요. 잠시 망설이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열흘 후 일요일 저녁 7시 킹덤 호텔 VIP 홀이야.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 걱정 마세요. 저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축하해 주러 가는 거니까. 태영은 지수가 그의 손에 초대장을 쥐어주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의 거짓된 인생을 다룬 영화 시사회 초대장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바로 그 영화의 감독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요. 드디어 열흘이 흘러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에게서 더 이상 지치고 초췌한 예전의 지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강렬한 와인색 실크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날카로운 아이라인과 붉은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을 정성껏 했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아내로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되찾으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역시 품위 있는 검은색 벨벳 한복을 고르셨습니다. 엄마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안쓰러움과 단호함이 섞인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딸.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다. 킹덤 호텔은 그날 밤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VIP 홀은 풍선과 신선한 꽃으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죠.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태영은 부모님과 함께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내연녀는 아기를 안고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 아기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수와 엄마의 등장은 입구의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태영과 그의 부모님은 불쾌함과 경계심이 역력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이라 억지 미소를 짓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죠. 왔네. 태영이 다가와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약속했잖아. 지수는 미소로 답하며 엄마와 함께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은 무시한 채 파티는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축사가 끝나고 사회자가 아기의 사랑스러운 순간들을 담은 성장, 동영상을 다 함께 보자며 스크린으로 시선을 유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가 멍하니 서 있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태영 씨와 그의 가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지수를 막으려고 달려오려 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태영 씨의 법적인 아내 이지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저도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 남편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상간녀에게 특별한 영상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축복하는 의미에서요. 말을 마친 지수는 엄마가 미리 섭외해 둔 기술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행복한 가족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장면은 태영이 백화점에서 상간녀의 옷을 다정하게 골라주는 모습이었고 자막에는 3월 남편은 거래처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와 그녀가 아르테미스 아파트를 드나들고 함께 식사하고 장을 보는 수많은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그녀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과 함께 가족연합, 재산 편취를 위한 치밀한 공모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의 침묵은 수군거림으로 곧 노골적인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태영의 가족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뻘겋게 변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 저 쓰레기 같은 거 당장 끄라고. 그는 마이크를 빼앗으려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영상은 3천만 원짜리 이혼 합의서 사진과 마지막 자막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의 대가입니다. 연회장 조명이 켜지자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상간녀의 비명, 시어머니의 욕설. 손님들은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며 서둘러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축하 파티는 한순간에 비극적인 폭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지수와 엄마는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굳이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킹덤 호텔에서 지수와 엄마가 일으킨 폭풍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그날 밤 파티 현장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담긴 영상과 손님들의 상세한 목격담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태영과 그의 명문가 가족의 진짜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마지막 재판일 법정안은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집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었으며 주택 구매 자금의 상당 부분을 지수의 부모님이 지원했다는 점과 지수가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려하여 지수가 집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영은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수의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 그리고 그가 훔쳐간 예물의 가치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며 지수는 무한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지긋지긋한 싸움은 끝났고 그녀가 이겼습니다. 그 후 태영의 가족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추문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망가진 평판 때문에 다른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내연녀는 골드 싱글이었던 애인이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자 아이를 데리고 미련 없이 떠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태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돈, 가족, 그리고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까지도요.
지수는 통쾌함보다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아픈 기억이 담긴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과 위자료를 합쳐 엄마와 자신을 위한 작고 아늑하며 햇살이 가득 드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실패한 결혼은 지수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값비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강해지는 법, 스스로를 지키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돈의 일부로 그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희망의 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무력감을 그 누구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새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지수는 완전한 자유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지닌 새로운 삶이 그녀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